지금 이제 목요 특강으로 준비한 게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운동의 특징과 동향이란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 동향, 뭐 전망 이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같은 한 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NGO 강의를 계속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대에서 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대에서 NGO 전공이 학부에서 개설되어 있는 게 주로 이제 뭐 과는 아니지만 연계 전공 형태로 이제 개설이 돼 있어서 제가 벌써 한 18학기 정도 NGO 의 과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 말고 아마 경희사이버대학교 NGO 학과가 유일하게 학부의 NGO 학이 개설된 과로 개설된 그 유일한 학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같이 이제 NGO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아마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나라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여러분이 앞에 2시간 정도 걸쳐서 이제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시민운동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제 피부로 그냥 체득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활발한 질문이나 토론도 가능한 우리나라 쪽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일단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특징, 동향, 전망이라고 한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대충 그 10가지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 NGO의 등장 배경과 성장, 또 시민운동의 성장 분화, 시민운동의 특징, 또 시민운동 위기 논쟁, 시민운동 20년. 지금 이제 경실련이 출범하고 나서 대략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를 한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시민운동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어떤 그 변화들이 있었고, 시민사회 내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고, 시민운동 내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인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민운동의 어떤 변화 양상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쪽에 이제 초점이 두어져서 후기 산업사의 어떤 새로운 갈등 영역과 새로운 시민운동, 또 풀뿌리 실험, 그러나 자라지 않은 시민의식과 참여 부족,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시민정치. 최근에 이제 시민정치라고 하는 영역들이 새롭게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양상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9번째가 이제 새로운 시민 참여 형식의 변화라고 하는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참여 양상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외국의 학자들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아마 2008년에 여러분이 아마 시청 광장에 모였던 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보면서 시민운동, 시민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매체를 통해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민운동 또 시민참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학위 논문을 소개하면서 여기 NGO 학과에 쓰는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다고 해서, 사실은 NGO 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운동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 않고 단어 자체가 좀 낯설고 생소한 분야,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NGO 하면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20살, 20보다 24살까지 이렇게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NGO 하면 환상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가르치면은 전공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오는 학생들이 학년도 다양하고 연계 전공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넌 왜 이 수업을 듣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연히 NGO 하면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뭐 이런 굉장히 환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그 경험한 바로는. 근데 이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론적인 측면 또 실천적인 측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나마 이제 NGO 학을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단어들에 이미 익숙해졌을 거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뭐 아주 간략간략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국 NGO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게 한국 NGO의 등장 요인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인데 주로 이제 세 가지, 저는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 주로 이제 87년 민주화가 한국 시민사회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그거에 공감을 하실 텐데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도 정치의 한계, 시민사회 배제라고 하는 이런 배경하에서 아래로부터 어떤 시민들의 어떤 한거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마 본격적인 시민운동, 시민사회가 확장되면서 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요인, 또 그런 민주화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이 변화가 된 게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이 분화를 했다는 거죠. 다양한 시민들의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시민사회가 요즘에는 이제 시민사회가 굉장히 단일하다, 뭐 단순하다 이렇게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이후에 어떤 시민사회 분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이제 시민의식이 성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산층이 늘면서 시민적인 욕구가 굉장히 다양했죠. 그것들을 매개해주는 이런 어떤 필요성들이 이제 제기되면서 시민사회 또는 이제 시민운동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면 먼저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이제 제도 정치의 한계와 시민사회 배제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NGO의 특징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죠? 한국 시민운동의 특징. 정파성. 네, 그것도 좋고요. 또 시민운동의 특징.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니까 아무거나 모르겠죠. 정파성. 정파성이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시민운동보다 더 짙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도 있고요. 또요. 폭력적이다. 뭐 요즘에 와서는 그런 비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없으신가요? 권력지향. 예, 거의 이제 비슷한 대답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 시민운동이 출발하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색채를 많이 띈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의 어떤 양상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어드보커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대변하고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대변식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준정당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당이 하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마치 시민운동이 정당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대신하면서 준정당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그 얘기들 하는 게 과거에 이제 민주화 이전에 이제 이런 과거 시민운동이 출발하기 이전에는 이제 이런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되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래로부터 어떤 시민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민주화였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서 이제 제도 정치의 한계 또 시민사회 배제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권위주의 정권 안에서는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되면서 오히려 이제 시민사회 식민화가 상당히 심각했다. 오히려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들으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영역은 상당히 유착된 반면에 시민사회는 정치에서 철저하게 이제 배제되는 이게 이제 하나의 민주화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당성을 갖지 못했던 국가에 대해서 저항의 주체로서 이제 등장한 것이 NGO다라고 하는 면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시민사회의 어떤 출발, 시민운동의 출발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설립 단체들을 쭉 몇 년도에 우리가 설립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을 해보면 대개 민주화 이후, 90년대 이후, 중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체 설립이 대거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들을 봐서 민주화가 시민사회의 어떤 출발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민사회 분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화의 어떤 결과로서 시민사회, 물론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지만 결과로서 이제 시민사회가 자연스럽게 분화되면서 시민사회 분화가 촉진되면서 당시 이제 민주화 국면에서 대신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국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이런 그 억압 정도는 상당히 약화되는, 그래서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의 어떤 힘의 밸런스가 상당히 이제 깨지게 되면서 시민사회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틈새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운동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민운동의 합법적인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제 억압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런 합법적인 공간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운동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민운동이 이제 합법화되면서 이제 다양한 욕구 또 이해를 반영하는 이런 시민사회 조직이 형성이 되는데, 당시 어떤 정치, 경제 개혁 이런 단체들 이외에도 뭐 여가, 소비, 환경 뭐 이런 단체들 이런 욕구들이 상당히 분화하면서 이런 시민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이런 단체의 성장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환경운동 단체가 이제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이런 그 관심 영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운동 공간의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보는데, 기존의 어떤 시민운동이 우리가 시작하기 이전에 한국의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였는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어떤 시민적인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분화되었는데, 기존의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거, 민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이런 양상을 띠면서 시민사회의 어떤 욕구를 제대로 대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물론 계급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미 시민적인 욕구는 그것들을 더 넘어서서 다양한 욕구가 이제 분출되면서 그것들을 대변해주기는 이제 기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현역하고 한계를 가지게 되는 이런 양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중산층의 어떤 양적인 확대라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 메슬로우의 그 욕구 발전 단계를 보면 항상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뭐 이제 이런 욕구에서 점점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이렇게 인간의 발전 단계를 4개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못 살던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적인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과거에 이제 경제 성장, 물질적인 욕구에서 다양한 어떤 가치 추구라고 하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신중산층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욕구가 상당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시민사회 영역에 신중산층의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운동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 담론, 시민 담론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중 운동의 어떤 시민적인 욕구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면서 89년에 경실련이 출범을 그러니까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죠. 경실련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서경석 목사가 이 발기문에서 이제부터는 시민입니다 하면서 민중하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차별화시키면서 시민운동을 출범시킨 게 경실련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이랄까,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관심에서 경제적인 관심 이것들을 표방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시 경실련이 출범할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중산층이 물론 성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뭐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내몰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이 그런 사회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경제정의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게 경실련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어떤 사회운동의 한계를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담론을 통해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어떤 기존의 민중운동하고 차별화된 시민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한국 NGO가 등장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의식의 성장과 시민욕구의 아까 2번의 연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중산층이 아까 확대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97년 외환위기 얘기를 하면서 시민사회, 뭐 양극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그럼
사회가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아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같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산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산층이 확대됐다는 의미하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또 시민사회 요구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욕구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어떤 계급적인 성향, 이념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민중 담론으로는 이런 의식의 변화를 쫓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동시에 당시 우리가 시민사회 열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6.29 선언 뭐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은 과거에 온 국민이 정치적인 민주화라고 하는 열망에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쳤던 시점이라면 일단 그런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는 시민사회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급격하게 분화를 한 게 이제 경제적인 관심, 사회적인 관심 이런 걸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이런 욕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면서 대변해주는 역할이 한국 시민운동이 갑작스럽게 성장하고 분화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 그 사회운동 공간의 분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도 사실은 이제 시민운동의 성장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개혁, 문민정부라고 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개혁 초기 정국에서 나름대로 93년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연합을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가 상당히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운동,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경실련이 되고 이제 개혁 정국에서 이제 김영삼 정부에 굉장히 결정적인 공헌을 많이 하면서 개혁을 추구해 가는데 김영삼 정부가 개혁이 주춤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가 비판을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을 하면서 이런 시민운동에 확장하는 계기들이 또 하나의 김영삼 정부 초기의 어떤 개혁 정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당시 어떤 아까 제가 중산층 욕구 얘기해서 중산층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붕괴하고 뭐 전세가 폭등 이런 경제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한국의 시민운동 NGO들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당시 뭐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뭐 성수대교 붕괴 이런 대형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환경 낙동강 페놀 오염 수집부터 이런 환경 문제 또 제가 요즘엔 굉장히 흔해졌지만 그 가족 살해라고 하는 이런 범죄 김한성 씨인가요? 뭐 그 당시 시점에서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죠. 자기 친족을 직계나 친족을 살해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줬던데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무조건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만을 추구해온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무분별한 성장주의의 결과가 아니었는가라는 이런 반성적인 사고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근대화 자체에 대한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 이런 시민적 관심이 상당히 촉발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이외에도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민적인 하나의 관심사가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준정당적인 시민단체 그 성격 자체가 준정당적인 어떤 사회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국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항상 멱살잡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대의체에 대한 불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상당히 뭐 밑에 깔려있던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의의 대행이라고 하는 오히려 이제 정당 정치가 이런 사회적인 욕구를 다 수용하고 제도화 시켜서 이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시민운동 단체가 대의를 대행한다면서 대의의 대행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당시에 경실련이 출범하고 그 시점에서 모든 신문들이 이제 시민 담론을 굉장히 유포하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민중 담론에서 시민 담론으로, 그러니까 어떤 선점하기 위한 거죠. 언론도 시민운동하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면 시민 담론을 자기가 선점하기 위해서 나머지 신문들도 다 NGO라고 하는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모든 언론들이 NGO에 대한 관심들 또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민 담론을 굉장히 부각시킨 언론의 역할도 NGO가 등장하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NGO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급작스럽게 한국 NGO가 성장, 분화 과정을 거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시민운동의 어떤 양대 축이다라면 경실련, 참여연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드보커시 운동 단체 중에서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최근에는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두 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면 자 경실련가 89년 한국 시민운동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경실련식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책 대안 전문가 중심이다 보니까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의제화해서 이제 이슈 파이팅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언론에 기대는 이런 방식의 운동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경실련식 운동 자체가 한국의 시민운동, 특히 어드보커시 대변적인 주창형 운동의 어떤 특징을 규정하게 된 어떤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경실련은 과거의 운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색다르죠. 굉장히 신선했어요, 당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까 누가 폭력적이다 한국 시민운동 뭐 특징 얘기해 보라니까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기 계셨죠.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의 민중운동이 거리에서 시위라든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면 합법적인 틀 내에서 어떤 시민운동을 표방한 어떤 경실련식의 어떤 시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사람들한테는 신선했고 또 쉽게 동조하기 쉬웠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어떤 토지 공개념, 금융실면제, 종합과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입법운동을 통해서 경실련이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와 NGO 이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경실련식 운동 자체가 어쩌면 한국에서 시민운동에서 정부와 NGO의 관계를 결정지었던 어떤 시초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김영삼 정부의 어떤 개혁 초기에서 상당히 시민단체가 개혁 과제에 동조를 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개혁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언론도 시민운동하고 경쟁적인 관계이지만 정부도 그렇다는 거죠. 정책 경쟁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경쟁자죠. 시민적인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민운동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혁 국면에서는 상당 부분 동참을 하면서 동조를 하면서 같이 갔는데 시민단체가 자꾸 하다 보니까 정부하고 상당히 이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부의 어떤 정책과 상당히 친화력을 유지하면서 비판 능력이 상당히 이게 정부인지 시민단체인지 잘 모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판 능력이 감퇴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시민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시민운동이 과거의 어떤 민중운동하고 굉장히 이제 차별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사회의 어떤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운동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갈등적인 관계가 되면서 시민사회의 어떤 대표성이 반감되었다는 이런 요인에도 이런 긴장감, 양측의 어떤 양운동 간의 어떤 긴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제 내 개혁이냐, 체제 변혁이냐 이런 그 근본적인 어떤 관점의 차이를 두고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온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양분화, 그러니까 변혁의 어떤 운동 노선의 어떤 양분화 모두 양쪽에서 거부하는 이런 시민사회의 어떤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경실련, 참여연대 이렇게 하면 경실련 자체는 약간 참여연대에 비해서 약간 보수적인 색채의 어떤 시민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여연대는 조금 진보적인 색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경실련식 운동 자체가 이제 민중담론하고 상당히 차별화된 이제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다면 그게 이제 참여연대가 경실련을 벤치마킹해서 등장한 것이 참여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94년에 참여연대가 등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거의 운동 방식은 비슷해요. 운동 방식은 비슷한데 하나는 좀 특징이 이제 법률 소송 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참여연대를 처음에 출범시킨 대표적인 그 참여자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한 방식이 이제 법률 쪽인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된 게 경실련식 운동하고 약간 차이를 이제 보인 부분이고요. 활동가들을 보면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 재야 활동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운동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이슈 파이팅이라는 점에서는 경실련식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제 운동 주체, 운동 이슈라고 하는 것은 민중운동하고 상당히 유사하면서 친재야적인 시민운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이유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민운동하고 민중운동하고의 어떤 간극을 메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시민운동의 어떤 중심이 참여연대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 연결방 분석을 쭉 해보면은 모든 이슈가 나온 것들이 참여연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연결해서 나가는 이런 양상들을 볼 때 한국 시민운동의 허브가 이제 참여연대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그 초기에 경실련에서 이제 참여연대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물론 이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시민운동이 시민에게 뿌리내지 못하다는 이제 이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통 한국의 시민운동을 비판할 때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런 비판들을 하면 백화점식 시민운동 이런 비판들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전문가 중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 조직이 아니고 대표적인 몇몇 전문가에 의존하는. 그래서 이제 시민에게 뿌리내리는 운동이보다는 이제 전문가 중심의 이슈 파이팅이다.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어드보커시 운동들의 어떤 특징이 되게 되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나 경실련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그 당시 이제 시민운동이 분화해가는 게 영역별 분화한 게 환경, 인권, 평화, 여성 이런 단체들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성장을 하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급작스럽게 성장하고 이제 분화해가는데 대체로 이제 연도별로 쭉 보면은 이제 여성 민우회, 민변 이런 부모운동이 싹트면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함께하는 시민운동 이런 창립이 이어지면서 시민운동 단체가 급작스럽게 이제 분화하는 양상들을 보면서 꼭 경실련 참여연대가 아니더라도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또 영역별로도 굉장히 다양해진 단체들이 창립이 이어졌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시민운동, 시민단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성장과 분화를 통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올라갔던 시점이 아마 2000년 낙천 운동.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낙선자 또 낙천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 공개하고 뭐 여러 가지 평가를 기준해서 사실은 낙선율이 63%였는데 몇 프로였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아마 정점에 올랐던 게 200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근데 뭐든지 항상 상승했으면 떨어진다고. 아마 이제 그 정점이면서 동시에 내리막길을 걷게 된 하나의 어떤 기점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왜 그렇죠? 낙천 아마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이 답지하고 지지들이 굉장히 많고 했는데 실제로 2000년 낙천 운동은 상당히 성공적인 또 시민단체 영향력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데 2004년 2차 낙천 운동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비판을 하고 시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 당시 뭐 도덕성 기준 자체가 시민사회의 어떤 공감대를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2004년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극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당시 어떤 2004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정권으로 보면 노무현 정권이었죠. 이게 이제 시민운동 단체가 진보 정권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시점하고 또 맞아 떨어지면서 낙천 운동이 초기에는 굉장히 경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했는데 반대로 그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향력을 이제 2004년부터 약화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한국의 시민운동의 영향력 피부로도 느끼게 시민운동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다 나름대로 이게 평가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신뢰도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그 에너지들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 아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뭐 시민단체 그 총남 그 편찬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시민운동의 어떤 담론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정권의 변화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보수단체, 진보적인 시민단체 뭐 이런 상당히 이제 골이 깊어진 측면도 있고 또 그런 진보단체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어떤 정권의 어떤 성향하고도 연관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는 시민운동 단체들에서 나오는 담론들이 상당히 적어졌다. 실제로 시민운동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담론을 얼마만큼 생산해내느냐. 물론 운동에서 결정적으로 정치적인 기회도 중요하고 뭐 운동 동원 역량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대변해주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 대표성을 얼마큼 갖는가 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운동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서 비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담론을 얼마만큼 생산하면서 시민사회 지지를 끌어내면서 대표성을 얻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달리 말하면 그런 표현이겠죠. 그럼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왜 등을 돌리는가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뭐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운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이런 경과들을 보면서 보면은 이제 대체로 민주화가 밀접하게 설립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아까 단체별로 민간단체 총남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대체로 90년대 중반이 굉장히 많이 시민단체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운동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 중심의 어떤 정책 대안. 그 다음에 이슈 파이팅, 매스컴의 언론에 빗대는 구조. 그 다음에 단체 수라고 하는 것들 보면 지금 이 단체 수가 상당히 논란이 되기를 하는데 2003년 총남에서 결정을 이뤄서 2만 3천여 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단체로서는 뭐 이번에 조사하면 그게 단체를 상당히 우리가 분류할 때 어려운 게 실제로 만들어진 단체 또 없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팩스로 보내서 이렇게 얻다 보면은 실제로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부풀려졌다고 하는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지금은 뭐 17,000여 개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사실은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희가 그쪽 편찬을 하게 되면서도 이런 단체 총론 자체가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단체 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09년 총남에 보면 시민운동 단체가 5,500여 개, 민간단체가 이제 17,000여 개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남 자체에서 보면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죠. 이게 이제 시민운동단체는 주로 우리가 NGO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체들이라고 하면 민간단체는 주로 이제 비영리 이런 단체, 주로 복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산은 지금 평균 예산이 5억 정도, 5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이상의 단체가 한 50% 이상, 51% 이렇게 이제 통계들을 내대. 이게 조금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국 시민운동 단체들의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회비를 내는 회원을 확보해야지 이런 재정적인 기반이 튼튼해지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민운동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상근자는 06년 총남에서는 10명 이상이 13%. 대체로 어떤 단체들을 가보면 굉장히 소수예요. 어떤 단체는 한두 명 있는 뭐 이런 단체들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조직들 외에는 상당히 열악하죠. 조직적으로는. 조직은 상당히 열악한데 비해서 한국의 시민운동 역량은 상당히 크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60%가 상근자 5명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회원 수는 200에서 1000명 정도가 가장 많은. 그다음에 지역적인 분포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중심적인 서울에 많은 단체들이 집중해 있는. 그게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의 특징하고도 관련이 있죠. 주로 이제 서울에서
중앙을 대고 뭐 뭘 개혁하자 바꾸자 이제 이런 그 어드보커시 운동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서울에 집중하는 이런 양상들. 그래서 환경운동 단체 빼놓고는 서울에 집중되는 양상. 왜냐하면 환경운동 각각 지역마다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환경운동 단체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단체들은 서울에 집중해 있다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잠깐 아까 했는데, 그럼 한국의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뭐 아니면 뭐 이런 그 논쟁들이 잠깐 있었는데, 시민운동 위기 논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시민운동 위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초기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내부 참여자들이 반성적인 성찰,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운동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이런 반성적인 시작에서 이제 위기 담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이제 시민운동 위기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했던 시점이었다면, 갈등적인 위기 담론은 이제 2000년 낙천운동이 시민운동 단체의 어떤 영향력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민단체 영향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다 보니까 보수단체나 언론인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이 시작이 됐죠.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런 비판이 2000부터 2004년까지 이게 아주 최고조에 달았던 이런, 그래서 이제 갈등적인 위기 담론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참여정부에서 언론이 상당히 비판적인,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졌던, 그래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그 요인적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언론의 어떤 공격, 진보 아니 보수적인 단체의 어떤 공격, 이런 것도 상당히 거기에 가세하면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시민운동의 영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보수 진보라고 하는 맥락에서 갈등적인 위기 담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최근에 2004년 이후에는 이제 학계나 시민단체 내부 등에서 이제 위기 논쟁이 본격화됐던 시점이죠. 그래서 논쟁적인 위기 담론인데, 그래서 물론 위기냐 아니면 전환기다 이런 논쟁들이 한창이 되는데, 여러분이 평가하시기 어떠세요? 한국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아까 시민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의 입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 얘기들을 나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시민운동 위기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위기냐 전환기냐라고 하는 것은 뭐 논쟁 자체에 대한 그런 것보다 실제로 시민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어떤 지형 변화와 관련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시민운동이 어떻게, 시민사회가 어떻게 변했길래 시민운동의 어떤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대외적인 그 환경이 변하면서 시민단체, 운동단체들이 어떤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측면들, 또 하나는 조직적인 측면들.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요인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환경위기라고 하는, 대외적인 환경이 변하면서 시민운동이 처한 환경들이 변하면서 시민운동에 대한 어떤 정체성 위기가 왜 발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체들, 제세력권과의 어떤 관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정부와의 어떤 관계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정부하고 시민운동 단체하고는 상당히 경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정책을 두고서는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어떤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시민사회하고 국가하고 어떤 갈등적인 관계를 맺는 거 보면은 이제 이런 정부와의 관계 변화라고 하는 게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 단체들이 영향력이 최고점에 올랐을 때 정부로서는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시민운동 인사들을 대거 정치 또는 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운동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들이 급격히 진행이 되죠. 대거 뭐 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뭐 거버넌스 위원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거버넌스 구조가 되면서 정부하고 자연스럽게 시민사회 단체의 어떤 이런 구별들이 상당히 모호해지면서 비판력이 굉장히 감퇴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제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오히려 처음에는 오히려 시민사회 단체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안들이 상당 부분 실현되면서 굉장히 영향력이 높아지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장기화되면 오히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판력이 감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화에서 오는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라면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단체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하는 의제에서 차별성이 상당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제 선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제기되었던 것들도 이 과제가 하나하나 달성되다 보면 의제를 상실하게 되고 의제를 정부에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정부와의 관계별은 민노당 등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의 어떤 정권에 들어가면서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시민단체가 준정당적인 어떤 성격, 시민사회가 시민적인 욕구를 시민단체가 시민적인 욕구를 대변해 준다 이런 정당적인 기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보적인 단체들이 진보적인 정당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대변하는 이런 양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준정당적인 시민운동 양상이 영향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색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시민단체, 어떤 민노당 등 진보 세력의 의회 진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운동의 어떤 영향력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준정당, 대한정당 기능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시민운동 그 진영에서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죠. 특히 2000년, 2002년, 2004년 이런 기점을 보여서 보수적인 시민단체가 대거 등장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진보 정권으로 어떤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진보 정권에 대한 어떤 감시자 역할로서 보수 단체들이 대거 등장을 하죠. 결정적으로 2000년대 이후의 어떤 단체들이 보수 단체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사회 단체들이 상당히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시민의 눈에는 이념적인 갈등을 하는 이제 이런 단체가 사회적인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이런 단체보다는 맨날 싸우고 진보 보수냐고 맨날 싸우고 있네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시민사회 어떤 지형 변화로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서 시민적인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그 이면에 보수냐 진보냐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수단체가 등장하면서 이념 갈등, 정체성 혼란이 상당히 이제 커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은 맨날 싸우는, 아까 어떤 분이 대답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이제 이런 갈등을 보이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시민운동의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시민운동에게 미친 영향도 실제로 사이버 액티비즘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시민사회단체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2008년 촛불 시민운동 그 양상에서 대거했는데 시민단체들이 시민을 주도하려 하지 말라 이런 구호들이 상당히 난무했던 그러니까 참여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시민단체에 대한 이 불신들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하고 있는데 앞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려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것들을 보면 이런 인터넷 시민운동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시민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요구하고 표출하고 이런 양상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시민운동이 상당히 약화되는 이제 이런 측면들이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시민운동을 둘러싼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가 오면서 이런 그 약화의 요인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조직적인 요인이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조직 구조적인 측면, 조직 형태, 네트워크 측면 이렇게 나눠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건 좀 익숙하긴 한데 시기에 맞는 운동 노선이 부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회가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운동 방식에 젖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고수하는 실제로 지금도 어드보커시 단체들이 많은 변화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90년대식 운동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조직적인 요인에서 이제 새로운 운동 노선을 찾지 못하면서 거기서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 내부의 재생산 한계라고 만약에 처음에 이슈 파이팅 하면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시민운동을 주도해 가는데 전문가들이 초기에는 민주화위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대거 그런 시민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동력이 떨어지면서 재충전이 안 되죠. 이미 올 사람들은 왔고 새로운 것들을 동력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사람은 안 오고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전문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회운동, 주로 우리가 간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박봉에 쉽지 않은 거죠. 다시 오기가. 얘들은 이제
학생운동이 대학 내에서 계속 그 충원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면 학생운동이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렇죠? 사회운동 단체들이 간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 와서 한 3개월 버티다 이제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헌신이나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시민운동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이제까지 끌어왔던 어떤 동력이었다면 그런 재생산이 계속 안 되는 이런 한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민운동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시민 참여 부재라는 거죠. 아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어떤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지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결정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 시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비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비가 없으면 운동 방식인가. 이게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하다고 하는 게 한국 시민운동이 단순히 재정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 방식을 결정짓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시민이 참여하지 않아. 그럼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해져.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해지면 운동 방식이 상당히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에 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도 뭔가 다양한 이런 플랜을 짜서 할 수 없으니까 성명서 발표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식의 어떤 언론의 기대는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재정 악순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나 기업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자기가 100%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 같은 거 그렇게 매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소규모의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단체들은 이런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기업 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지만 시민단체 어떤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재정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자꾸 기대고 기업에 후원하니까 어떻게 돈 받은 사람한테 비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 전반적으로 시민사회 어떤 보수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어떤 취약 조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한국의 어떤 운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 시민운동 단체한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행태나 네트워크,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권력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우리가 아까 시민운동 단체에 한국 시민운동의 허브가 참여연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의 어떤 그 파워가 나오는 데는 상당히 결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의 권력화에서 오히려 이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소통, 공감, 이렇게 서로 자율적인 어떤 연대 이런 방식이 운동의 주된 동력이어야 되는데 권력하다 보니까 줄서기가 되는 거죠.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안 되고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되다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죠. 어떤 운동단체에서, 어떤 운동이 생겼을 때 이슈가 빡 터졌어요. 그럼 중심이 된 단체들이 쭉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성명서인데 이름 올릴 그냥 이런 방식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연대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도대체 소규모 단체들은 별로 자기의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의 권력화, 또 수평적인 네트워크, 이게 연대나 소통에 상당히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대 활동의 어떤 피로감, 그리고 또 동시에 시민과는 굉장히 유리된 거대 담론, 우리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이거 다 상당히 좋은데, 이런 거대 담론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보커시 주로 주창 활동하는 단체들이 주로 민주화,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과 유리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시민운동이 장기적으로는 그 동력을 조금 잃게 한, 그리고 또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더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이제 언론과의 어떤 갈등. 지금 이제 시민 미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안들이 하나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에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미디어가 긍정적으로 막 보도를 해주면 시민단체 영향력이 상당히 올라가죠. 근데 마구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너무 지나치게 기대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당시 언론 보도 건수들을 쭉 보면은 초기 시민운동 영향이 상당히 올라갈 때는 미디어에서 보도한 건수를 이렇게 쭉 데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도 자체가 사실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되더라도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그렇다는 거죠. 이런 언론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시민운동의 어떤 동력을 상당히 잃어가는데 요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 시민운동이 뭐 짧지만 보통 20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실련이 89년 출범하면서 20년의 역사라고 하실 때 시민운동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거쳐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시민운동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다. 우리가 중산층의 변화, 양적인 변화 뭐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했다면 지금은 시민운동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그동안에 있었다.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아까 상당히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보수단체, 진보단체. 과거에는 시민운동하면 진보 진영의 어떤 전유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만큼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부분이었다면 97년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이어지면서 진보 정권이 출범하면서 오히려 보수적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보수, 진보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이제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념적인 어떤 대립각을 상당히 세우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참여정치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면에는 상당히 시민적인 어떤 참여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성장을 한 이런 변화도 있었다. 90년대식 운동에서 새로운 사회운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주창운동이라고 하는 대변 주창 이런 형태의 어떤 90년대식 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최근엔 다양한 이슈들이 어떤 새로운 시민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치개혁, 뭐 경제개혁 이런 이슈로부터 해서 일상적인 어떤 생활 이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풀뿌리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런 풀뿌리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정치, 경제, 개혁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된 부분이었다면 90년대식 시민운동으로는 이제 시민운동이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적인 그 성찰이 있은 다음부터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제 풀뿌리로 가자. 주민과 직접 부대끼는 이런 풀뿌리가 해답이다. 이런 그 내부적인 얘기들이 많이 하면서 다양한 실험들이 있고 인큐베이터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참여정치에 성장하면서 90년대식 운동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갈등 영역, 주로 계급적인 어떤 이슈였다면 이제는 위험적인 환경 불안, 또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위험 사회 쟁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또 특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인 운동에서 탈조직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시민단체가 대변해주는 정치였다면 이제는 시민단체가 위임받자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개하면서 온라인 풀뿌리 조직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대응 운동에서 대안적인 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슈 파이팅을 하다 보니까 정책 대응 운동이 주된이었다면 요즘엔 장기적인 환경 운동도 그런 거죠. 나름대로 이제 그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운동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어떤 대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반세기화 운동, 환경 운동, 생태 운동 이런 것들이 대안을 모색하는 어떤 사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도 이제 변화의 중심에 있고 나름대로 그런데 변화 양상들을 보면 후기 산업사의 어떤 새로운 갈등 영역이 생기면서 운동도 변하고 있다. 대체로 2008년 촛불 시위가 보여주듯이 과거의 운동은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아까 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새로운 갈등 영역이 새롭게 운동 영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안전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생활정치 영역이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다원화라고 하는 거하고 상당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산업사회적인 욕구에서
후기 산업사의 어떤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것은 다양한 욕구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대변하는 양상으로서 어떤 새로운 사회운동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운동단체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갭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실험들을 하면서 과거의 어떤 관행들, 운동 방식이 구태연한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시민적인 급변화하고 있는 양상들을 쫓아가기에는 아직 이제 그 양상 그대로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 또 시민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시민운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빨리빨리 캐치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탈출구를 모색하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동력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단체 하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시민사회 전체하고 어떻게 이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실제로 이제 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는가, 그런 시민사회의 욕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캐치해낼 것인가, 그것들을 어떻게 또 의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욕구와 가치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아까 참여 정치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시민운동의 어떤 시민 참여 욕구는 또 일각에서는 있어요. 우리가 2008년 촛불시에서 보면 그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할 정도로 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런 시민적 욕구가 분명히 내부적으로 안에는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는데, 실제로 이런 변화 욕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걸 가치를 읽어내고 그것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이제는 대변이라고 하는 형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시민운동 양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의 어떤 대변식 운동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사회운동 프레임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풀뿌리 실험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풀뿌리 그 아카이브 혹시 들어가 보셨을지 모르지만 풀뿌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게 이음이라고 하는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사례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재미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풀뿌리 실험들이 상당히 많은데 90년대 시민운동은 이제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하면서 다양한 실험들이, 그러니까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실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마을 만들기, 지역자치, 생활협동조합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한 20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실험들인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실험들은 있지만 여전히 생활정치 지역의 어떤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중간적인 어떤 매개 단체들이 역할들을 지금 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참여자치 시민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역별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풀뿌리 운동을 주도해가는 대표적인 단체, 또 생활정치연구소는 이제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패러다임, 풀뿌리 시민정치 뭐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쪽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제가 아까 풀뿌리 사람들 뭐 여기 이 사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저도 시민운동 NGO를 연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실험들을 하면서 저도 이거 굉장히 생소한데 이런 실험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 그 다음에 광주 NGO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여름에 방문을 했는데, 이건 자발적인 시민 참여 어떤 사회 봉사자들이라서 잡지도 내면서 굉장히 뭐 도서관, 뭐 시민사회 관련, 사회운동 관련 이런 도서관도 있으면서 시민이 모이는 공간이자 또 이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광주 NGO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풀뿌리 실험을 이제 지원해 가는 이제 중간적인 단체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NGO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주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시민 주역 주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단체라는 거죠. 뭐 서울에서는 아름다운 재단이 아마 시동을 걸었던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게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제 재단의 기금이 모아진 것들을 단체를 지원하게 한 지원금들이 뭐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서 이제 풀뿌리 실험들을 지원했던 게 처음 출발이었다면, 이에도 이제 지역별로 보면 대전 풀뿌리 사람들,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 광주 NGS 이런 것들이 주로 재단적인 뭐 재단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들, 또 시민단체 어떤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한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민단체 연대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 공모를 통해서 풀뿌리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공모전에서 이제 대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뿌리 시민운동을 고무하는 역할들 하고요. 최근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그 이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사례를 굉장히 모아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런 그 역할들을 하죠. 아마 아주 지역의 조그만 운동 사례부터 시작해서 마을 공동체의 굉장히 폭넓은 운동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러보셔서 찾아보면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실험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게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실제로 풀뿌리 운동 같은 경우는 시민이 주도하는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민 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주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제로 이건 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읽을 때 일본 시민운동, 생협운동을 했던 이런 사례 책을 보면은 공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공육. 함께 공, 길을 육. 이렇게 공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변해주는 이런 운동 방식에 상당히 강한 그런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시민운동, 시민활동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일상적인 수다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뭐 문제 이렇게 수다를 얘기하지만 같이 함께 기른다는 거죠. 그런 자연스러운 수다에서 관계 맺게 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거기서 또 운동을 조직하고 뭔가 대응하는 이런 방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운동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공육의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 아무도 가정에서 살림하고 뭐 하는 사람들, 평범한 주부들이 어떻게 지역 주민 운동가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지역 운동의 어떤 주체로 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공육의 가치라는 거죠. 서로 공유하는 거죠, 의견을. 처음에는 굉장히 그 어떤 특정한 문제의식화할 때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수다라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꼭 자기 마을 얘기를 하고 자기 아파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의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의 커져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주체 과정에서는 이제 수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변의 어떤 문제의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당을 깔아줘야 되는 거죠. 이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공육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생활자 운동, 공육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일본 생협운동을 창립했던 이런 생활수기 같은 것을 보면 이런 가치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운동이 아니고 시민활동이라는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우리 일상적인 생활자들의 운동이라는 맥락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 운동은 아마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점에서 이런 주체 과정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래서 인큐베이터 역할이 중요하고 사례를 공모하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풀뿌리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 다 좋지만 이제는 시민사회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이제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시민사회가 다시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런 가치들이 상당히 중요시되면서 이 시민사회 보수화라고 하는 얘기들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또 하나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물론 2008년에 어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시민사회 어떤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시민사회 민주화는 결정적으로 시민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키고 시민을 주체화시키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아까 이제 풀뿌리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최근의 어떤 변화 양상이라고 한다면 시민운동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시민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민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어떤 시민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정치제도 개혁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명선거운동, 정책 캠페인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시민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정치 후보로 나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이면서 시민적인 가치를 어떻게 정치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로 모여지고 있다는 데서 이제 시민 정치 운동 이런 그 용어들을 쓰면서 지금 담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이 정점에 있었던 게 2000년 낙천 낙선운동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때까지는 시민정치가 이제 정치 세력화를 본격적으로 주도한 것이 2002년 이게 풀뿌리 재단 환경단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 후보를 내보자 이런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민정치 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의 쟁점은 기존의 판에 시민 후보라고 양상으로 끼어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끼리 우리 판을 새로 짜볼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하면서 시민정치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의 어떤 정치 세력화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정계 진출 이런 양상들이 대표적인 어떤 정치 개입 방식이었다면 최근에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도 있었죠, 그렇죠? 이게 녹색당 운동, 개별적인 시민단체 인사 후보 내기 이런 방식이었다면 최근에 와서 시민정치 운동은 2008년 촛불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여전히 행동하는 시민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시민운동하고 연결해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시민운동 단체 내부에서 시민운동 정치라고, 운동 정치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지금, 시민 참여연대에서 보면은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잡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민정치라고 하는 이런 담론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이제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운동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된 게 이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본격화됐고요.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번에 12년 총선 이런 세 번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010년에 6.2 지방선거에서 보면 세 가지 양상이었어요. 범야권 연대를 추진하는 이런 양태. 그 다음에 이제 시민 후보, 독자적인 시민 후보를 내세워서 지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 세 번째가 이제 특정 야권 후보자하고 정책 협약식을 한다든가 연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이렇게 세 가지 양상이었는데, 첫 번째 방식이 이제 희망과 대안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런 첫 번째 양상을 펼쳤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권자 희망연대가 미국의 어떤 무브원 이런 것들을 마케팅해서 나온 형태고요. 세 번째가 이제 4+1부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한 형태로 이제 복지국가 진보 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이제 구성한 이런 양태들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시민정치 운동이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낯익게 들은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게 딱 눈에 들어오세요? 전혀 낯설어요? 응? 혁신과 통합. 아마 여러분이 혁신과 통합, 또 내가 꿈꾸는 나라, 백만송이 뭐 이런 건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물론 이 단체 외에도 시민정치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결성이 되는데 주축이 되는 단체들만 몇 개 꼽아보면 이런 단체들이에요. 주로 희망과 대안 시민회의, 내가 꿈꾸는 나라, 혁신과 통합,
국민의 명령, 진보의 합작, 그다음 한반도 선진화재다. 이런 단체들이 주로 시민 정치를 표방하고 나온 대표적인 단체들이고요. 이게 이제 창당으로 이어지기도 한 이건 좀 보수적인 색채. 박세일 씨가 한 단체들인데 국민의 생각으로 창당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을 거친 단계인데 어쨌든 시민 정치를 표방하면서 단체들이 결성되었던 대표적인 단체들이고 이게 이제 그 특정한 어떤 시민 정치를 표방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시민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새로운 어떤 사회 운동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운동의 중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정치 운동의 어떤 결정적인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이게 평가되는 게 박원순 시장이 이제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대거 지지 성명을 펼치면서 지금 220여 명의 220개의 어떤 시민단체 관계자가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이런 시민정치 운동의 첫 성과였다 이렇게 자체적인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총선에서 시민정치 양상은 오히려 결정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시민 후보 내기라고 하는 양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시민 후보를 내서 뭔가 시민정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시민 후보가 선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저변의 확산은 상당히 실패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제 많은 인사들이 대표적으로 민주통합당에 이 땅에서 출마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경선에 참여하면서 탈락한다든가 오히려 시민 후보를 냈다가도 선거운동을 너무 주력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정치 운동 확산은 상당히 한계를 보였다. 이런 평가들을 지금 하는 게 2012년 총선에서의 얘기고요. 아마 다음 이런 선거, 대선 이런 가지 어떻게 시민정치 운동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는 아마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시민운동 내부에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실험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줄기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 형식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민 참여라는데 예전에 어떤 우리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변 양식이었던 운동 방식이란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변화하면서 이런 시민 참여 양상을 변화를 캐치하면서 어떻게 시민운동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이런 과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네트워크화된 개인 이미 더 이상 이제 어떤 집합적인 운동 모임으로 개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슨한 네트워크 정도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이슈에 있으면 모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이 어떤 네트워크화된 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또 스카치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어떤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떤 계급적인 어떤 결속력을 보인다든가 이런 고정적인 멤버십을 보였다면 이제는 그런 고정적인 멤버십이 아니고 자율적인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관심사에 있는 거에 자율적인 옹호 방식으로 시민 참여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잉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동기화되고 엘리트의 굉장히 도전적인 참여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울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계급 문화가 아니고 자기 문화. 사회가 후기 산업사회로 되면서 굉장히 계급적인 이해관계가 대신에 개인화되고 있다. 이 개인화에 기반한 자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자기 문화에 기반한 굉장히 하부 정치 어떤 상승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의 현재의 어떤 시민 참여 양상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변화하는 가치를 어떻게 시민운동이 이것들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과거의 어떤 촛불운동 자체에서 이런 변화된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면서 시민운동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 상당히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경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활정치 이슈가 부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시민단체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변화 양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어떤 90년대식 시민운동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들이 공통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운동 방식의 관성화, 제도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 시민운동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름대로 과거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의 어떤 전문가 중심의 주창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정치,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먹혀들었지만 더 이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개혁적인 과제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그것들이 먹혀들기는 쉽지 않으면서 90년대식 기존의 어떤 운동 방식에 관성화된 방식으로는 이런 위기를 탈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운동 방식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민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가치가 분화되면서 이제는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운동의 분화라고 하는 양상이 불가피하면서 이제는 하나로 모으는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과거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 그렇다면 시민운동 단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뭐 어떤 특정한 단체를 주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거죠. 약간의 어떤 거대한 중앙 집중형 운동 방식에서 이런 차이를 드러내는 운동 방식, 이런 것들이 운동의 어떤 장이 바뀐다면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장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에 걸맞는 역할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년대식 운동 자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 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어떤 시민사회 전반적인 지형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또 새로운 과제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의제 또 운동 방식 모든 지점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의 어떤 변화된 욕구에 부응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또 단순히 문제 제기만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운동 방식, 또 시민을 이끌려 하기보다는 이제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네트워킹하고 중재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시민운동의 과제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시민사회의 역량, 아까 시민사회 민주화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과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건데, 아래로부터 시민적인 조직화하고 사회적인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시민과 유리된 시민운동, 이 방식으로 전문가 중심의 운동을 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너무 지난하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역량, 시민사회 어떤 사회적인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시민사회 민주화, 그리고 그 동시에 그런 사회 세력을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시민운동에 놓여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운동의 아까 정치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맥락이고요. 이게 과거에 보여주기식, 언론 기대기, 거대 조직 이런 거에서 아래로부터의 시민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 만들기라는 거죠. 사회 민주화, 시민사회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 일상과 가까운 이런 시민 의제를 어떻게, 또 운동 방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사회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풀뿌리에서부터 소통,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 거대 담론에서 시민적인 어떤 보편 가치를 운동에 담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이제 중앙 권력 일변도에서 이제 지역 정치, 또 제도에서 생활 문화, 시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론과 시민들이 일상에 만나는 운동이라고 하는 맥락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세 번째로는 이제 시민사회 민주화라고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추구할 거예요. 이건 이제 시민사회에 놓여진 과제이기도 한 거죠. 운동단체뿐만 아니고 시민사회가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들을, 또 이런 그거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질적인, 이제까지 양적인 성장이었다면 질적인 측면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과거의 운동 방식인 깃발 하나로 모여진 이런 운동 방식이 아니고 사회 세력으로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결정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장시간 시간 이렇게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